갈등과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년 5개월 만에 600선이 무너지면서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에 의존해온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매년 1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IMF식의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경제 불안 심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35.9도, 경북 의성 37.6도 등 전국이 폭염으로 펄펄 끓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북상 중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직후에도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 협정에 따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13시간 동안 3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학살이라고 표현했고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일 갈등의 여파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복합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무려 7% 이상 떨어져 하루 하락폭으로는 12년 만에 최악입니다. 정부 여당은 연일 독립운동을 외치고 있고 대통령은 오늘 평화경제로 위기를 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오늘 주식시장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결정으로 2,000선을 내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2.20포인트 하락한 1985.93으로 출발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코스피는 장중 한때 1945.39까지 내려갔습니다. 오후 들어 1950선을 오르내리던 코스피는 결국 전날보다 51.15포인트 하락한 1946.98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3,16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7.46%나 떨어지며 569.79로 600선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만에 45.91포인트 떨어진 건데 지난 2007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선물지수가 6% 넘게 떨어지자 한국거래소는 오후 2시 9분을 기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여 만입니다. 글로벌 공통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중 무역 분쟁 가열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상황이 급박해지자 연기금이 5,208억 원어치의 역대급 물량을 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추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외환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20원에 육박했고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위안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미국, 중국, 일본발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는 삼각 위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물건값 보내야 하는 수입업체나 유학생 보낸 가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여파가 주말을 거치며 외환 시장을 강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내리자 원화 가치는 맥없이 추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18.3원까지 올랐습니다. 2016년 3월 3일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위안화 가치도 홍콩 여객 시장에서 달러당 7위안까지 급락했습니다.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인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요동치는 환율에 해외 여행객과 유학생들은 환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가게 돼서 환전을 하게 됐는데 하필 환율이 제일 높을 때 바꾸게 돼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다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고점이었던 1,245원까지는 상단을 열어놓아야 될 것으로. 환율이 요동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1g당 57,000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은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며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장담했었습니다. 금융시장 패닉에도 청와대는 위기설은 과장된 것이라고 위기를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개장 전 금융당국은 미리 불안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안정을 자신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분석이 무색하게 개장과 동시에 주가와 원화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뭐가 불안하느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길래 극도로 불안하다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취재진이 시장 상황을 전하자 금융위원회 분석 내용을 받아봤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인식은 비슷했습니다. 특정 품목이나 업종, 특정 기업에 관한 사실은 좀 과장됐다며 위기설을 근거 없이 너무 과장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커지고 있는 경제 위기설은 일본이 의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론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전반적인 상황은 이미 충분히 보고받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과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서 내수 시장을 키우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런 위기조차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두 번째 공개 메시지에서 평화 경제라는 개념을 꺼냈습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대치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길 전선을 계기로 남북 경협과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탄력을 얻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야당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거론하는 건 북한 우선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승전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 대란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청와대는 당장 남북 경협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소재 부품에 목을 메고 있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100대 핵심 부품에 매년 1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안정이 시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은 1년 안에 일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가마우지 경제 탈피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통해 아무리 많은 매출을 거둬도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이 이익을 다 쓸어간다는 겁니다. 이 같은 구조를 벗어나고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을 5년 내 국산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대 품목은 1년 내 공급 안정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1조 원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합니다. 당장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엔 2조 5천억 원을 M&A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치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급한 공급 차질을 막을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산화 속도에 치중하느라 자칫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 확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과를 거두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주 만에 긴급 사장단 회의를 재소집해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며 한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여당에서는 도쿄 여행 금지령,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같은 강경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응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일본 도쿄 여행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배 정도 기준 주의가 오바되고 그러면은 최소한 자제 단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본 외무성이 어제 반일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며 사실상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반일 분위기가 거세지면서 일본 여행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영향 때문에 일본이 좀 그래가지고 친구랑 싱가포르 여행을 선택했어요. 내년 도쿄올림픽 식단에 후쿠시마 농산물이 사용될 거란 소식이 나오면서 올림픽 보이콧 여론까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주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의 강복절이자 일본의 폐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일본을 이기려면 하루속히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일 역보복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우리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핵심적인 부품이라든지 제품 팔지 말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당정청은요, 대일본 수출 규제를 할 품목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외적으로는 이 품목들이 뭔지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4번째로 큰 수입국이죠. 특히 이 철강과 조선, 질산 같은 화학 분야 품목, 이 자동차 부품과 이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부터 수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이들 물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 대일본 수출 규제에 들어간다면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들 품목의 경우에 이 대부분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예. 대체가 가능하다면 뭐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제품을 사주지 않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본산 석탄 폐기물, 즉 석탄재인데요. 자,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총 1,200만 톤, 약 4억 달러가량을 들여왔었습니다. 예. 자, 수입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이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통관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입 감소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석탄재의 90%가량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에만요, 우리나라는 일본 석탄재 128만 톤을 수입했었는데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를 줄이거나 수입을 안 한다면 일본 업체는 급하게 이 다른 국가로의 수출 판로를 찾거나 이 톤당 300달러 정도의 매립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당장 수입 석탄재 검사 강화 조치는 일본 업체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값싼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하던 국내 시멘트 업계도 이 다른 구입처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 기자가 얘기하는 그 정도라면 일본 경제가 받는 고통 못지않게 우리 기업들이 받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1차적으로 그래서 빠르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본 여행 규제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내세울 수 있는 역보복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다만 보복은 보복을 낳아서 결국에는 양국 모두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보복 카드를 쉽게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정무라인 쪽하고 경제라인 쪽을 분리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좀 협업을 해서 이쪽을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좀 풀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뭐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요즘 같은 개방 경제에서 보복이라는 것이 거의 자해에 가까운 것인데 일본 정부가 빨리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낮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 한가운데 이순신 장군 동상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들이 마치 불덩이처럼 찍혔습니다. 그럼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광화문 광장 바닥을 찍은 화면인데 이 바닥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렇게 온통 붉은색으로 찍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웠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9도였는데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더위 뉴스는 권영석 기자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냉면집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데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덥지근해가지고 이제 냉면 먹고 이제 체온 좀 낮출 겸 이렇게 왔습니다. 명동 한복판에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휴대용 선풍기에 아이스크림까지 먹어보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명동 거리를 걸어보겠습니다. 금세 녹아 뚝뚝 떨어지더니 11분이 지나자 아이스크림은 전부 녹았고 손에는 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서울 도심을 비춰봤습니다. 도로와 건물이 온통 붉은색이고 아스팔트 온도는 50도를 넘겼습니다. 찜통더위에 경기 성남시의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얼음 덩어리가 등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얼음 위에 손과 발을 올리며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경북 의성이 37.6도로 가장 높았고 서울 35.9도, 춘천 36.3도, 대전 36도, 대구 36.2도, 광주는 34.7도, 부산은 32.8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 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까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런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뙤약볕 아래에서 농사일을 하던 어르신들이었는데 한낮에는 절대 밭일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60대 농민이 우산으로 뙤약볕을 막으며 고추를 땁니다. 고추를 심은 흙도 고추잎도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바짝 말랐습니다. 많이 안 더우십니까?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금방 나왔어요. 땀 좀 흘리고 들어간다고. 우산까지. 경북 포항에서는 어제 저녁 7시쯤 고추 밭에서 일하던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도 밭일을 나갔던 80대가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지금 기온은 34도에 이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습니다. 공무원들은 농촌 마을을 돌며 노인들을 쉼터로 대피시킵니다. 농토에 나가시지 마시고 쉼터에 가셔서 이렇게
농민들은 수확 시기를 놓치고 병충해가 생길까 봐 쉽사리 일손을 놓지 못합니다. 이 날씨가 덥고 습기가 참 많이 차고 이러니까 이제 병충해가 제일 많아요. 노인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보호기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좀 올라가게 되면 쉽게 이제 의식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거나 간 손상이라든지. 지난해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4,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48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밤이고 낮이고 에어컨 선풍기 없이는 견디기가 힘들지요. 전기 사용량도 따라서 폭증하면서 어젯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차량 에어컨을 켜고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두컴컴합니다. 정전사고로 작은 불빛조차 없습니다. 저녁 먹고 TV 보다가 그냥 확 나갔어요. 그래서 바깥을 보니까는 여기 우리 단지만 싹 나갔더라고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2,400여 세대가 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부채질을 하고 자동차 에어컨을 켠 채 밤잠을 설치했습니다.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에어컨 다 안 돼서 내일 출근도 해야 하긴 하는데 지금 잘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원인은 아파트 단지 변압기 고장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오늘 새벽 3시쯤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전기가 다시 공급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어젯밤 아파트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주민 400여 세대가 밤늦게까지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부채질하고 앉았었지 뭐. 근데 딸 부르고 난 다리가 아파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 아파트는 30년 가까이 된 차단기가 고장났습니다.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차단기가 자기 온도가 너무 버리니까 흐르는 양이 너무 버리니까 떨어져. 한전은 어젯밤에만 전국의 아파트 단지 11곳에서 정전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이 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는 소형인데 경로가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하게 되어 있어서 바람 피해, 비 피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가고시마 동쪽 210km 해상에서 시속 24km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27m에 강풍 반경 230km의 중형이지만 남해안에 곧바로 상륙하기에 비상입니다. 태풍은 통영을 시작으로 충청과 강원 지역을 거쳐 우리나라 정중앙을 관통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오른쪽 지역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 지역까지 영향권에 듭니다. 강원 영동, 경남 해안 지역엔 최대 200mm, 중부지방엔 15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100km가 넘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00km 거리를 두고는 9호 태풍 레끼마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경로 예측은 아직 섣부릅니다. 일단 태풍 소식에 해안 지역은 바빠졌습니다. 피항 가는 분들은 대변으로 피항을 가고 그러지 못한 작은 배들은 소형 배들은 무태로 옮기고. 기상청은 그나마 태풍 예상 경로의 해수온이 높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의 한 쓰레기 야적장에서 큰 불이 나 쓰레기 3,000톤이 불에 타면서 온종일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요. 이 불이 난 곳은 농지에 만든 불법 야적장이었습니다. 유성영 기자입니다. 불길이 시뻘겋게 타오릅니다.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의 한 쓰레기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3시간에 연락하다가도
불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쓰레기 더미 곳곳이 불탑니다. 중장비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며 불을 꺼도 역부족입니다. 쓰레기 더미에는 플라스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쌓인 쓰레기는 3,000톤에 이릅니다. 25톤 덤프트럭 100대 분량입니다.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재활용 야적장이라서 그 가연물 내지는 그 화학물질 자라 정리하는데 상당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이 난 야적장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 지역으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위에 그 폐기물 쌓아놓는 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의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중이었어요. 경찰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쌓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 집회 시위의 질서 유지 등에 투입됐던 의경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 일을 대신할 인력 1000여 명이 일선 경찰에서 차출되면서 경찰서 지구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출동이 늦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민생 치안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집회 시위 현장 최일선에 배치되는 경찰 기동대. 잡으시면 안 돼요. 잡으시면 안 돼요. 2023년 의경제도 폐지를 앞두고 경찰은 집회 시위에 투입되던 의경을 대신할 기동대 17곳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에서만 경찰 1,014명을 8개 기동대로 전입시켰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선 지구대 파출소 근무 인력은 급감했습니다. 순찰차 한 대를 죽이고 3대만 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1인당 들어가는 순찰 일 처리 건수가 많아지겠지. 하루에 2번 근무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퇴근을 했는데 다시 저녁에 또 나오는 거죠. 야간 근무를 연속 2번 하는 거죠. 경찰 내부망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글은 조회수가 15,000회를 넘었고 동조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 108건으로 전국에서 112 신고 출동이 가장 많은 서울 홍익지구대에서도 전체 인력의 약 8%인 7명이 차출됐습니다. 신고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제야 오냐라고 이제 시민분이 먼저 짜증을 내시고 막 이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은 일손이 부족한 곳에 기동순찰대 인력을 임시 배치하고 자원 근무를 늘렸다며 신임 순경이 배치될 9월이면 공백이 해소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선 2022년까지 매년 기동대가 신설될 계획이라며 인력 공백이 반복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세금을 받아 집을 산 뒤에 집값이 오르면은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을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데 대출 억제, 분양가 상한제 등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탔자 이 갭 투자자들은 파산에 이르렀고 도미노 현상으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가 1억 원대 다세대 빌라가 촘촘히 모인 경기도 한 주택가. 주민 상당수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에 시달립니다. 22평 다세대 세입자 김모 씨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원을 안 내줘 발만 동동 구릅니다. 새 아파트 이사 계획이 무산된 건 물론 오히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거리로 나앉을 판입니다. 저희는 신혼 첫집이었거든요. 9월 달에 이제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죠. 인근 주민 이모 씨는 전세 계약 만료 2달 전 갑자기 신탁회사로부터 퇴거하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자신도 모르는 새 집을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저희가 이사 온 지 거의 10일 만에 신탁으로 바로 넘겼거든요. 이들 집 소유자는 경기도 광주 일대의 다세대 주택 160여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 A씨. 전세가율이 70에서 80%로 높았던 시기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로 임대사업을 키워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증금과 대출이 집값보다 커지면서 사실상 깡통 전세가 된 겁니다.
A씨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는 수십여 명.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아세요? 저 그렇게 생활하겠어요?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요. 세입자 눈에 눈물 나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저희 사이에서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갭 투자 피해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 보증금 보험사가 전세금을 내준 경우는 2년 전 33건에서 지난해 372건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617건에 달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도 갭 투자 피해 구제 민원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정부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입자가 자기 돈을 온전히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개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외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세입자가 사전에 꼼꼼히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전세금 보증 보험에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얽혀있는 이제 권리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주인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를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거죠. 하지만 깡통 전세 피해가 몰리는 빌라와 다가구 주택 대부분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다가구와 빌라 세입자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주말 없이 일을 했는데 너무 피해자가 많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는 너무 느리고.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소미아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그날에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일 간의 정보 교류가 있었다고 정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지난 2일에도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반이면 위반이지 생각하고는 또 뭡니까? 하지만 북한을 변호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하고.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북한의 반대 가운데 오늘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애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그냥 애 키우고 있습니다. 거친 논란 속에 국방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예, 얼마 전 북한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2년 반 전에 SLBM 발사대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4,000톤급 잠수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물속에서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시찰한 잠수함입니다. 높이는 8m, 길이는 7, 80m로 3,000톤급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는데 세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관으로 군 당국은 분석합니다. 북한이 2017년 개발을 끝냈다고 발표한 사거리 3,000km 북극성 3호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하와이를 넘어 침투해 바닷속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대여섯 개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4,000톤급 잠수함 개발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북한 내부 담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은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4,000톤 이상급 잠수함을 빨리 건조해야 한다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전략군 사령부 등에 지시했습니다.
톤수가 커지면 잠수함 작전 반경이 커지고 탑재 미사일도 많아집니다. 선진국처럼 최소한 핵탄두를 탑재한 SLBM 10발 이상을 실 수 있는 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 단계라. 북한은 최근 공개한 잠수함의 작전 수역이 동해라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 대규모 총격 참사가 발생하면서 29명이 사망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올 들어서 특히 잦아지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251건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인종차별적 발언이 참사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시민들이 토요일 밤을 즐기던 오하이오주 데이턴 시내. 소총으로 무장한 24살 백인 남성이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1분 만에 범인은 경찰총에 맞아 숨져 더 큰 피해는 막았지만 He was wearing a mask, a bulletproof vest, and hearing protection. He was armed with a .223 caliber-like rifle with 100-round drum magazines. 그 짧은 시간 9명의 시민들이 일요일 아침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Hard-working people. All they was doing was enjoying the night on the town, and they're dead. Never to come home again, never to see their family again. They're gone. 오하이오 사건 13시간 전인 지난 3일 오전 11시. 텍사스주 엘파소의 대형 마트에서도 총기 참사가 발생했죠. 21살 백인 남성이 난사한 총탄에 장을 보던 20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역대 미국 총기 사건 중 7번째로 큰 피해였죠. But with a view towards bringing federal hate crimes charges under 18 U.S.C. 249 and federal firearms charges, which carry a penalty of death. 이런 총기 사건은 지난 11일 동안 미 전역에서 모두 7건이 일어나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무차별 총격이었다는 점. 텍사스 사건의 범인은 생후 4개월 아기를 낳은 여성까지 노렸습니다. She basically she was holding her baby, and he has 2 fractured fingers. 특히 텍사스 사건 범인은 범행 전 히스패닉계 이민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선언문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딴 총기 사건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트럼프가 지난달 27일 흑인 중진 의원의 지역구를 역겹고 쥐가 들끓는 난장판이라 비하하는 등 인종차별 분위기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He is responsible for the crisis in our country and is doing nothing to actually solve it. 트럼프 대통령도 진화에 나섰지만 Hate has no place in our country. We have to get it stopped. 미국의 고질적인 총기 사고 문제는 신종 인종차별이 횡행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And it has to start with us.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아이언맨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발명가가 자신이 발명한 일명 플라이보드, 그러니까는 하늘을 나는 보드를 타고 35km에 달하는 영국 해협을 날아서 건넌 건데요. 이 각계에서 이 기묘한 발명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유지영 기자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남성. 바다 위를 가로질러 잠시 후 천천히 땅 위로 착륙합니다. 프랑스 발명가 자파타가 손수 만든 플라이보드로 영국 해협 횡단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Moi j'en ai pleuré et la dernière fois j'ai eu la chair de poule quand il a décollé donc je suis super contente d'avoir participé à son décollage. Je suis encore émue. 소형 제트 엔진 5개가 달린 플라이보드는 출력 1,500마력,
최고 시속 190km까지 냅니다. 관건은 연료 공급. 첫 급유로 최대 10분만 날 수 있어 중간 급유가 필수적입니다. 지난달 첫 도전에선 급유선 착지에 실패했으나 이번엔 배를 큰 것으로 바꿔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상가트에서 영국 세인트 마거리츠 베이까지 35km 거리를 22분 만에 횡단했습니다. 제트스키 세계 챔피언 출신으로 플라이보드를 개발하다 손가락 2개를 잃기도 한 자파타는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Voler, c'est la finalité. C'est ce moment où je suis seul avec mon casque sur la tête, mais en fait, c'est des milliers d'heures de travail derrière. 플라이보드는 새 비행 수단으로 더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미 17억 원을 투자한 프랑스 국방부는 군 장비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구한말 경술국치의 저항에 순절한 매천 황현 선생입니다. 워낙 책을 좋아한 탓에 20대부터 안경을 써왔는데요. 이 안경부터 생활유품들이 문화재로 대거 등록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투사 유품의 문화재 등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니 글 아는 자로서 사람 노릇이 어렵다. 1910년 경술국치의 저항에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한 구한말 지식인 매천 황현. 20대에 책 10,000권을 읽고 시 2,000수를 남겼는데 대신 그 결과 시력은 매우 나빴습니다. 심한 근시와 사시까지 겹쳤는데 매천의 지식을 지탱해준 둥근 안경이 문화재가 됐습니다. 코 브릿지 부분이 영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그 시기의 선비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경뿐 아니라 벼루, 책장 등 매천의 학자적 면모를 보여주는 생활유물 54점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이후 독립투사의 유품을 등록해왔는데 지금까지 등록된 90건 중 올해만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과 친필편지 등 12건이 지정됐습니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올 초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항일 운동가들의 희귀 유품들을 대거 전시하기도 했는데 매천 선생을 기리는 만해 한용운의 추모시, 264 윤동주 시인의 친필 원고, 김구의 유목 등이 공개됐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프로야구가 어느덧 전체 시즌의 70%를 돌파했는데요. 이 막내 구단 KT가 시즌 첫 5위에 올라서 창단 첫 가을 야구를 넘보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KT가 5대3으로 앞선 9회. 마운드에 마무리 이대은이 오릅니다. 선두타자 김혜성에게 안타와 도루를 내줬지만 이정우를 삼진으로 잡아낸 데 이어 중심 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세웁니다. KT의 시즌 50번째 승리. 시즌 첫 5위에 올라 고착화된 순위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창단 첫 가을 야구 가능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선 알칸타라와 쿠에바스 원투펀치에 배재성과 김민 등 젊은 선수들이 가세했고 이대은이 마무리로 안착하며 중간 개투도 힘이 실렸습니다. 타선에선 베테랑 4번 타자 유한준과 로하스, 김민혁 등의 고른 활약으로 팀 타율, 팀 안타 모두 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타격 훈련을 시작한 팀 간판 강백호와 황재균이 복귀를 앞두고 있어 무더운 여름 순위 싸움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되게 다들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이기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SK의 선두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위 싸움도 치열합니다. 2위 키움과 3위 두산이 1.5경기 차로 맞서고 있고 4위 LG도 한 번의 연승이면 충분히 2위 경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무토전 주한 일본 대사는 4차례 12년에 걸쳐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대사 시절 동일본 대지진 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도와준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귀국하면서는 양국 간 더 깊은 상호 이해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재작년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한국인의 나쁜 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 친북 반일 포퓰리스트라고 모독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이 한국을 비하하는 이른바 혐한론을 들고 나온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 들어선 뒤로는 정부 관료 중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인물이 부쩍 늘었습니다. 무토 전 대사처럼 말입니다. 일본 외무차관은 엊그제 문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무례하다고 했습니다. 고위 외교 관료의 이런 발언보다 더 무례한 일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 아베 정부에서 이성적인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영국은 서로의 대학 도시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하이델베르크와 괴팅겐만은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도 불문율이 있듯 한일 관계가 아무리 틀어져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도가 있는 겁니다. 일본 아이치현 국제미술제에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사건도 관료 정치인과 극우 세력의 합작품입니다. 극우는 방화와 테러 위협 같은 협박을 퍼부었고 자민당과 관방장관은 예술제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치현 지사는 사흘 만에 전시회를 중단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협박과 행정기관의 간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소녀상 외에도 일왕제도, 오키나와 미군기지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았던 민감한 주제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표현의 부자유전이었죠. 그런 전시회가 좌절되는 사태를 보며 일본 예술인과 지식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무너졌다고 개탄했습니다. 소녀상에 둘러친 이 가림막은 양식 있는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부끄러움으로 남을 겁니다. 8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아이치현의 소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내일 밤 남해안에 상륙한 뒤 충청도와 강원도를 그대로 관통하겠고요. 수요일 밤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고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동쪽 지역인데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시간당 50mm,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모레까지 200mm 이상입니다. 요즘 또 휴가철이어서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항공기와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태풍 렛기마도 북상 중이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렛기마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서 폭염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까지는 오늘만큼 덥겠고요. 이후에는 3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일본과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주가가 오늘은 또 폭락했는데 대통령이 평화 경제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사태의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데 위기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왜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 사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